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과 또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또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깊이 연구하고 또 실전에도 많이 참여하셨던, 그리고 실제 심각한 갈등도 개선하고 회복하시고 계시는 우리 한국평화훈련원 회복적 정의협회, 이곳에 계시는 우리 수많은 강사분들 중에 대표로 계시는 우리 이재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작년에 한번 꿈틀거렸고 올해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회복적 학교로, 그리고 회복적 생활교육이 체질화되는 그런 첫 번째 해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을 우리 원장님과 함께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방향 또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주실 텐데,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학교와 가정이 또 교회가 함께 이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학교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첫 발걸음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재영 원장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포인트가 있나요? 포인트.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서 막 거창하게 바람을 잡아주셔가지고 좀 부담스러운데, 집에서 와봤더니 이제 차로 10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예봉산 밑에 살고 있는데 가까워서 그 전부터 이제 학교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또 요 앞에 여기 체육 시설이 있는데 우리 딸들이 축구하러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많이 봤는데, 작년에 처음 와보고 오늘 또 이제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는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뭐 좋게 말하면 평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남 싸움에 많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분쟁을 조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통칭해서 회복적 정의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덕소 쪽으로, 남양주로 이사 온 게 12년째인데 우연히 아무튼 와서 보니까 뭐 이렇게 아이들도 여기서 많이 낳게 되고, 저희는 이제 대안학교가 아니라 홈스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수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애를 5을 데리고 있는데 뭐 한둘 갖고는 홈스쿨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저 처가 이제 미국 사람인데 저희가 처갓집을 이제 갔어요. 저도 지난 주말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어머님하고 이제 둘이서 노모와 저와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어색하더라고요. 둘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계속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달에 오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 한국 사회는 어떨까 이 생각이 요새 특히 제일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가 우리나라에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미국 갔을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될 것 같냐 그거였어요. 그리고 장모님도 저한테 장문의 메일을 한번 보내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본론은 그거였어요. 너희 나라가 미국에서 듣는 뉴스가 좋은 게 아니라 다 위급한 뉴스들만 나오니까, 그리고 계엄 선포되고 이랬을 때 전쟁인 줄 알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 미국에 와서 살아도 좋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뵙고 트럼프도 만만치 않다. 어려우시면 한국에 오셔도. 그리고 저희는 뭐 많이 해봤다 이거 많이 끌어내리고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튼 뭐 농담 같지만 사실 엄연한 현실이고,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 그것도 좀 가치를 가지고 잘 성장시키겠다. 이제 여기 오신 분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교사든 학부모든 그런 거 없이 대안학교를 보내지는 않으셨을 거다. 또 일하지는 않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위기의 시기인데 정말 어떤 다음 세대를 키울 거냐가 우리 앞에 떨어져 있는 큰 숙제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오늘 제가 무슨 뭐 기술이나 이런 거를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분쟁에 많이 개입하면서 배운 것들이 있고 또 제가 공부하고 이렇게 지금 실천하려고 하는 회복적 정의도 기독교 운동으로 시작이 됐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사법이나 이런 곳에서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제 저도 바람은 이 학교가 한국에 뭐 여러 가지 대안학교도 있고 많은 학교들이 좋은 노력을 하겠지만 어떤 다음 세대를 키울 것인가에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회복적 정의도 좀 중요한 가치로 교육의 방향으로 좀 자리 잡길 바라고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뭐 선생님들이 저희 그 장기 연수에도 작년에 계속 연수를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진정성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묻어날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혹시 이 주제를 처음 듣는 학부모들이 계시다면 이 학교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고 함께 동행해 가시면 참 좋겠다 하는 이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 자식이 여길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잘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기회 되시면 나중에라도 놀러 오시고 저희 1층에 그 카페가 있어요. 9년째 적자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같이 쉬고 이런 곳이 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셔도 좋습니다.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좋은 얘기로 시작하기가 어렵고 이제 교실의 위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장면들이 언론에 이제 떠돌아다니고 국민들이 공부를 하고 작년인가요? 그 초등학생이 또 막 교감쌤을 침을 뱉고 폭행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단 마음들이 너무 안 좋죠.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제 분노를 갖게 하는 장면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지만 일반 학교를 보내는 부모들은 가장 걱정이 이제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또 일에 연루되지 않을까,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이건 전 다 똑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언론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이 일반적 반응은 어떠냐 하면 저런 애들은 다 용서해 줘야 돼.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저런 애들은 좀 어떻게 강력한 뭐가 없나. 이게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바라게 되는 방향입니다. 제가 댓글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 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부모도 같이 처벌해라. 막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회가 불안해지고 저런 문제들이 자꾸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겠다라고 하는 공포가 다가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스트롱맨을 원하죠. 그래서 좀 확실히 좀 때려잡을 사람 없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의 자문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 교육부지만 법무부와 같은 입장을 내줘야 국민들은 만족을 합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일벌백계 하겠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이래야 국민들이 이제 그래 뭔가 좀 이제 되겠구나 이러지 교육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을 자꾸 보면 심리적으로는 뭔가 좀 세게 좀 이렇게 확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당연히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면 응보 심리인 거죠. 잘못을 했으니까 그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좀 세게 이런 애들은 좀 혼이 나고 처벌을 받아야 세상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이제 우리의 상식인데 그 상식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왔냐 하면요. 여기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볼 수 있는데 2012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교육 정책은 엄벌 정책을 택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됐던 사건도 대구의 중학생의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이 승민이라는 아이의 부모는 엄마 아빠 둘 다 교사였습니다. 교사면 보니까 학생부장도 하셨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부장도 했을 정도면 항상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학생들에게 힘들고 불안하고 괴롭힘 당하면 신고해라, 상담해라, 알려라. 이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둘째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은 6개월, 아이를 잊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책도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피해자가, 당사자 부모가 책을 낸다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 어머님이 그 내신 책을 제가 봤는데 책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길었던 하루라는 제목이에요. 보면 진짜 자식 가진 부모라면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만큼 안타깝고 슬프고 참 막막한 책인데 그 책을 내면서라도 이분들이 세상에 얘기하려고 했던 건 교사인 우리의 자식이 이 정도면 다른 자식들은 더 어려울 거다. 우리 아이가 마지막 희생자가 되게 해달라. 피해자가 되게 해달라. 이 얘기였는데 우리의 대응은 이런 애가 다시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엄벌 정책을 내세웠다였어요. 그 중에 골자로 나온 게 뭐냐면 학교 폭력을 저지른 아이들은 처벌을 받잖아요, 이제. 그럼 이 처벌 기록을 생활 기록부에 남겨서 대학을 가는데 지장을 주겠다라는 정책이었습니다. 생기부 기재. 그때 여론은 그래, 저렇게 해서 저런 애들은 아예 싹을 아예 없애야 된다. 그래서 박수를 쳤는데 저희 단체는 당시 우리는 서울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우리 단체는 그 광화문의 종합청사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교원단체도 아닌데 왜 반대를 했냐? 당시 우리가 서울경찰청하고 서울가정법원하고 회복적 정의를 이 사법 쪽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시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학교 폭력으로 신고당해서 들어와서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 된 아이들을 판사가 가해자 처벌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뭐 얘는 몇 호 조치를 해야겠다. 그러기 전에 너 때문에 피해자가 얼마나 힘든지 좀 알아야겠다 얘가. 그래서 만나고 거기서 들은 이야기를 기반으로 벌은 뭘 받든 간에 피해 회복을 위해서 너는 뭘 해야 되겠냐. 이런 것들을 하는 대화 모임을 사법에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만난 당사자들이 얘가 이번 소송으로 처벌을 받으면 인생에 큰 스크래치를 받을 거고 그럼 얘는 너무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우리 애가 이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애를 쓰는 학부모들을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중에 교육부의 발표를 보니까 이거는 대학 입시하고 학교 폭력을 묶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들은 우리 애가 여기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얘의 처벌이 기록으로 남고 대학을 가는데 지장을 주겠네라고 하면 어떤 부모도 그거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했던 이유는 이 정책은 학교를 소송의 장으로 돌변시킬 거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학생들에게 책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죄를 지우고 없애는 쪽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사회를 불의한 곳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교육부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가 냈던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기자회견 때 기자가 3명 왔습니다. 3명. 심지어 교원단체들도 그 정책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후에 여기 제가 이렇게 쭉 써놨는데 학교 폭력은 이렇게 다스리겠다, 이렇게 처벌하겠다, 이걸로다가 계속해서 대책이 나왔고, 나중에 가서는 신고 즉시 그 가해자로 의심되는 아이는 3일 동안 교실에서 쫓아내는 거죠. 분리 조치라는 거, 이런 거. 즉시 분리. 이러면서 이게 비교육을 넘어서 거의 초헌법적 조치들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헌법 원칙에 저 사람이 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처벌하지 말자, 못한다, 이게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근데 즉시 분리 조치 같은 경우는 그냥 신고 즉시 나가야 되는 불이익을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가서 반성하는 게 아니라 이를 갈고 들어와서 자기도 그러면 신고하겠다. 그래서 걔가 또 보복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처벌받았는데 나중에 대학 가는데 불이익 주겠다 이러면 그러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사회나 조직에서는 잘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들인데 학교는 오히려 되게 역설적으로 교육이란 미명 안에 이런 게 그냥 들어오고 있었어요.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의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참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 대통령도 서희초 사건 아시죠? 서희초의 그 교사분이 자기 가르치는 학급에서 자살을 하셨는데 그 사건 후에 교원단체들하고 한번 얘기 들어보겠다고 만나가지고 뭘 들었냐? 지금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현장에서 했을 때 아이들끼리 다툼이 생겼을 때 교사가 이제 어떻게든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조사를 교사가 하다 보니까 조사 과정에서 양측으로부터 다 공격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런 죽음까지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대통령이 또 마침 전공이 수사와 기소 그쪽이어가지고 요거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뭘 만들었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라는 걸 만들어서 전직 경찰 이런 사람들을 투입해서 조사를 선생님들이 하지 않고 외부에 이렇게 수사 전문가들이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 얼핏 들어보면 또 교사들은 환영했어요. 내 어려운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해준다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도 뭐가 교육적이냐라는 고민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더 따끔하게 효과를 볼 것이냐.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라는 교육기관에 사법화돼 버리는 현상.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난 10년 넘게 한국의 교육계는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이 아주 센세이션하고 민감한 문제를 필두로 사법적 문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춘천의 어떤 학생부장님은 외모로 평가하긴 뭐하지만 제가 딱 처음 봤을 때도 이분은 학생부장이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말 붙이기도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분이었는데 어떻게 앞에서 차를 마시게 돼가지고 어떻게 강의 좀 도움이 되십니까? 그랬더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세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힘드시죠? 요즘 이 생활부장 이런 게 참 어려우시죠? 그랬더니 저는 애들 안 힘들어요. 그래요. 제가 진짜 힘든 건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왜 선생님들이 힘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상황이 있었대요. 어떤 그 선생님이 좀 젊으신 분인데 수업 후에 학생부에 와서 자기한테 쪽지를 하나 주면서 얘네들 좀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가더래요. 봤더니 자기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한 애들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무슨 해결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렇게 된 거예요. 생활 지도나 이런 영역은 교육 영역이 아니고 나는 진짜 깨끗이 수업만 하고 나오고 싶은데 방해하고 자네들이 있으니까 이거 선생님이 처리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학교 사법화나 당신은 절차나 법만 잘 지키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의 우리 접근이 어려운 일이면 다른 사람이 처리해 드릴 테니까 이런 게 점점 교육 공동체가 어찌 보면 붕괴되고 있는
굉장히 위기가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신문 기사에 이런 제목이 떠서 저도 낚여서 들어가 봤는데 초등학교 여학생인데 한 4학년, 5학년 된 여학생인데 또래 아이를 험담을 단톡방에다가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남자애랑 화장실도 갔다 그러고 뽀뽀했다 키스했다 이런 말을 그냥 막 올려 쓴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된 그 학생과 상대 학생과 보호자는 당연히 열받죠. 수치심도 느끼고 분노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스템에 있는 그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학교폭력을 조사해가지고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교육청에 있는 심의기구로 넘어갑니다. 그럼 심의기구의 위원들은 눈 가리고 있는 제3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쭉 봤는데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본 결과 이거는 학교폭력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그리고 이 친구가 조사 과정에 보니까 그 험담을 올렸던 애가 거금 4,500원도 빌려서 바로 안 갚은 그 질이 안 좋은 애예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보기엔 이건 친구들 사이에 좀 있을 수 있는 말이다. 좀 말은 심했지만. 그래갖고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립니다. 자, 조치 없음 결정을 그 위원회가 내렸기 때문에 학폭위원회 부모들은 그걸 보고 아 이런 건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돼요? 처음 신고할 때 분노 게이지보다 이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가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수단이 뭐냐면 이 결정을 이건 행정결정이니까 이걸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는 거죠. 학교, 교육청을 상대로.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법원의 결론은 뭐였냐. 학교의 결정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원고가 패소를 합니다. 이 기사의 골자는 그거예요. 자, 원고 패소를 했어. 그러면 이 집은 처음 겪었을 땐 피해 신고할 때보다 지금 2배, 3배, 4배 더 올라가 있죠. 그러면 이 집이 남은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남은 옵션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자녀가 이런 상황이 됐다. 제가 보기에 유엔 인권위에다 제소하는 정도? 한국에서는 도저히 못 받아들여요. 물론 유엔 인권위가 이걸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걸 보시면 제3자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어요.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애를 처벌하는 건 좀 심하지 않냐.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제가 아는 또 살고 싶은 세상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니네 일로 와봐라. 너 근데 왜 쟤한테 그런 험담을 공개적으로 하게 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애가 자기한테 안 좋아서 그랬겠니 모르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얘한테 큰 상처를 주고 이런 거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4,500원 어떻게 하라래요? 빨리 갚아라. 그리고 사과하라고 하고 얘도 피해를 입었지만 그런 사과를 받고 다시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대책을 같이 만들고 여러분 이거는 무슨 고학력을 갖거나 엄청난 지식을 가져서 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이 한 20, 30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이거 지금 기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이 결론 내리는데 최소 1년, 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투입된 인원들, 비용들 근데 그렇게까지 한 게 결론이 피해자가 회복됐어요? 그럼 제가 더 걱정은 뭐냐 여기서 잘못한 행위 어찌됐든 그 행위를 한 애는 잘못하면 나 무죄라잖아 나 잘못 없대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얘는 자기는 이제 떳떳한 사람이 됐을 거고 그리고 여기는 한 줄도 안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은 이 사이에서 어땠을까요? 소송까지 간 이 사건 속에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비난과 양쪽에 껴서 힘들었을 건 뻔하죠. 저는 우리 사회가
이게 지금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있었던 수많은 소송 사건의 결과 하나를 기사는 그냥 올린 건데, 저는 우리 사회가 비정상 사회라고 봐요. 교육이 실종됐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풀어내는 자체가 이제는 마비되고 있는. 제가 10년 넘게 교육계한테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누구를 괴롭히거나 피해를 줬을 때 네가 피해준 이상으로 넌 당해야 된다를 넘어서 교육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한테 누가 엄벌하겠다, 징계 내리겠다,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있죠. 당신 왜 부하 직원한테 그랬어? 책임져. 그러면 제가 빨리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황당하다, 억울하다, 이런 말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게 본능적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고 원칙을 세워나갈 때 이 일은 모든 사람이 아무 군말 없이 잘못 다 인정하고 처벌 달게 받을 거라고 순진하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쑥대밭이 된 이유 보세요. 고위직 청문회를 보십시오. 거기에 이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는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러면서 그래도 물러나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요새는 제가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뭐라 그래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곤란합니다. 이게 이제는, 근데 여러분, 거기 나와서 그렇게 뻔뻔하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말하는 사고 뭉치들이었어요? 우리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낸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렇게 엘리트들이 정의감이 없고 책임감이 없고 진실하지 않은 사회, 이게 우리 지금 교육이 만들어낸 괴물들이죠. 공부 잘하고 이러면 다 인정받고 용서받고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우리 학교를 빛낸 사람이 되고, 충한파? 이번에 그 교장선생님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계속 사과하고 뭐 옛날 사람들이다. 미랄 두레학교에서 혹시 나중에 그런 사람 나오면 교장선생님 불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정직하고 정의롭게 또 같이 문제를 잘 풀고 심지어 용서까지도 경험하는 그런 아이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인정 못 받는 아이들, 바보 같은 애들이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부인해서라도 뻗어나갈 수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그런 사회에 살고 싶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들 볼 때 기자들이 좀,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까지 아이들의 잘못을 소송으로 끌고 가서 아무 교육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패자로 만드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써야지 이런 식으로 기사 그냥 써버리고 끝나버리더라.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학습된 약간 이 신념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벌을 세게 하면 저런 애들이 사라질 거다. 나쁜 사람들은 없어질 거다. 근데 저는 그 대안학교 중에 민사고 아시죠? 민사고가 재작년에 한번 난리가 났었던 게, 거기가 이제 기숙학교인데 1학년 때 1년 내내 또래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막말하고 애를 막 그 인격 모독하고 했던 아이가, 이 피해 학생이 2학년 올라가는 3월 달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자살 기도까지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안 알려졌습니다. 근데 언제 알려졌냐? 이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그 청문회에서 많이 보는 국사부, 국가수사본부의 초대 수장으로 임명이 됐죠. 검사 출신으로서. 그걸 보고 내가 봤을 때는 피해자 쪽이 아마 찔렀든지, 솔직히 저는 누구를 의심하냐면 학교 측에서 찔르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 사람의 과거가 이제 드러나면서 민사고 사건이라 해서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임명이 취소됐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교육부랑 강원도교육청에서 가보라 그래서 민사고를 저 처음 가게 됐어요. 근데 2번을 갔는데 제가 민사고 딱 갔을 때 느낌이, 여기는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솔직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공장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분명히 미래를 둘의 학교라서 그 이미지가 있었는데 와서 공장인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민사고를 딱 가면 일단 건물 자체가 청와대 같은 건물에 되게 그 이미지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스머프 마을 같더라고요. 교장선생부터 모든 교직원 학생이 다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는데 스머프 마을 같았어요, 느낌이. 파란색, 분홍색 이렇게 입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거기서 좀 물어보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면서 보니까 이 학교는 뭐 공부만 잘해서 들어온 학교가 아니고 재력이 돼야 돼요. 여기도 돈 많이 쓰시죠? 아닌가? 민사고는 들어보니까 수학여행을 어디 가냐 했더니 동부 서부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선배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는데 그 부대 비용까지 치니까 3년 다니면 웬만한 집안 기둥 나가더라고요. 제가 민사고 갔다 와서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 너희는 민사고는 꿈도 꾸지 마라. 5놈이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런 데에서 아이가 어떤 문제로 얘 인생을 날려버리겠다, 이거를 그 학부모 중에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정부가 내건 약속이 뭐였냐, 우리 같은 사람 왜 가라 그랬냐, 다시는 정순신 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엄벌 정책을 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작년에 뭐가 들어왔냐면, 학교 폭력 저지르면 이제 대학을 가는 데에 그때 12년에 왜 기록이 남도록 했다 그랬잖아요. 이 기록이 일종의 효과를 못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사고에서 잘못하고 도망가서 반포고에서 졸업하고 대학을 간 거죠. 처벌을 안 받고. 왜냐, 소송을 계속 길게 해가지고 가처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얘가 학교 폭력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결론이 났지만 그때는 얘는 이미 대학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일반 대학 갔으면 모르겠는데 서울대를 갔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산 거죠. 그래서 이게 법기술 쓰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뭐 어쨌다 이러면서 다시는 정순이가 사람 안 먹겠다 그래서 2년 기록 남겼던 걸 4년까지 보존시키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입시에 반드시 반영해라. 그래서 학교 폭력 전과가 있는 아이들은 대학을 가는데 더 어렵게 만들겠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사회가 만든 법입니다. 근데 제가 민사고 갔다 나와서 국회에 토론회를 갔는데 제가 민사고 갔다 와서 내린 결론은, 그런 학교일수록 아이가 잘못했을 때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인생을 같이 망치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 와 있는 국회의원, 언론, 여러분 자녀가 그랬을 때 지금 만드시는 이 법에 따라 우리 애는 여기서 학교 딱 멈추겠다, 이럴 사람 여기 한 명이라도 있냐? 당신들도 지키지 못할 법을 왜 국민들한테 지키게 하냐? 이런 법은 정순신을 없애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특히 지금 자녀도 별로 안 낳잖아요. 한둘 키우는데 개 인생을 망쳤을 때 그걸 그냥 받아들인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의 미래를 살려내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악마가 아니라 정상적 부모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맹신하고 박수치고 있는 엄벌 정책은 나의 문제가 됐을 땐 절대 못 받아들여요. 책임의 타인화 현상이 강한 사회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도표를 제가 보여드리면 12년에 나온 정책 이후로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재심하고 행정소송으로 가는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피해 측이 억울해서 다시 재심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숫자보다 가해 측이 훨씬 많습니다. 이 말은 이 처벌을 못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예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많이 바빠졌냐? 변호사들이 하나의 시장이 더 커지는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런 게 우리 잘할 때는 못 봤는데 지금은 학교폭력 전문 법률사무소라는 곳이 등장을 해왔습니다. 요것도 맨 처음 만든 변호사가 누구냐? 제가 그때 서울시 교육청 자문위원이었었는데 작년까지 서울시 교육청의 자문 변호사 하던 사람이 나가서 만든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장학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까지 우리를 변호해 준 사람인데 그 절차와 사례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거꾸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근데 그걸 비난할 수는 없죠. 네. 결국은 학교의 사법화 문제를 우리가 2012년에 그렇게 우려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10년 지나면서 벌써 우리 사회는 이미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기사 이런 게 나오길래 이제 교대 가려면 막어라 이거예요. 제가 사실 내일 교원대학교에 강의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3학년, 4학년들 대상으로 제가 1년에 2번씩 강의를 해요. 교사가 되실 분들인데 이분들이 교생 실습을 한번 갔다 오면 뭘 하고 오냐? 학생이나 부호자들하고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 가까이 했다가 내가 다친다. 이런 거를 빨리 배우고 온다. 그러니까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기반이 돼야 교육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학부모님들이시고 선생님들이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영향을 줬던 교사가 누구 생각해 보면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을 쪽집게같이 너무나 잘 가르친 그런 기능적 교사를 우리가 과연 나한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까요? 사실 우리한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방황하고 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때 나한테 따뜻한 한마디, 나한테 이런 방향성,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셨던 그 관계를 기억하는 거지 그 교사가 가르쳤던 어떤 특정 그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나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제가 졸업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저한테 회복적 정의를 가르쳐 주셨던 하워드 저 박사라는 분을 만나봤는데 그분은 80이 넘으셨어요. 이제 은퇴하시고. 근데 그래도 제가 한 7년 만에 찾아가서 뵙고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있었던 보고를 좀 드렸어요. 눈도 잘 안 보이시고 힘드신다 그러신데도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왜 찾아갔냐? 저한테는 회복적 정의라는 걸 가르쳐 준 분이지만 지도교수였으니까 저한테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나라는 관계와 공동체가 미국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일 거다. 여기에 와서 회복적 정의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 돌아가라. 우리가 더 배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같은 유럽계 백인들이야말로 관계와 공동체를 다 망친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그분한테서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는 힘. 이분은 백인이지만 60년대 미국의 세그리게이션, 분리정책이 강할 때 백인으로서는 최초로 흑인 대학에 일부러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 당시 흑인들이 저항으로서 막 미국 대학의 캠퍼스에 들어오고 막 맞고 이랬는데 이분은 거꾸로 사회를 보면서 내가 선을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그분의 삶의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감히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책에도 그분 같은 분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바꾸는 거는 기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모든 교육은 관계성에 기초한다. 부모를 기능으로만 보지 않잖아. 이 사람 나한테 밥 주는 사람, 용돈 보내줄 사람.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세상이 나를 다 지탄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그래도 안아줄 거야. 그 아주 기본적 관계성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육계가 관계가 깨져버리고 거리를 두고 살아야겠다라는 게 교사도 되지 않은 교대생들의 말속에 나오고 있는 건 비극입니다. 그리고 무슨 미래의 희망이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교사 편들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교육이 중요하면, 그래서 대안학교까지 고민할 정도면 관계성에 기초한 교육의 장을 만들자.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그리고 그걸 기초로 배운 아이들은 가정을 꾸리든 직장을 들어가든 어느 공동체에 가든 늘 관계에 민감한 아이들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거를 몸에 배도록,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교육이 지금 더 필요한 거예요. 왜냐, AI가 지식을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미래 학자들이 다 뭐라 그러냐, 미래 시대는 티칭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럼 교사 역할은 뭐가 되냐, 패실리테이션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계가 컴퓨터고 안경이 컴퓨터가 되는 세상에 이 wearable device, 착용하는 모든 기기들이 정보를 줄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혼자 안 정보를 전달해 주는 시대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결국 미래 교사는 각자 정보를 취합하는 아이들이 서로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의사결정하고 협업하고 협동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된다. 전에는 뛰어난 한 명이 먹여 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리더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기능으로만 본 문제가 아니다. 관계로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의 본론은 회복적 정예라는 개념을 학부모님들도 좀 더 이해하셔서 아까 말씀처럼 이 학교의 교육 방향, 생활교육의 방향을 그쪽으로 맞춰보자는 거거든요. 앞에서 제발 저런 애 좀 깜방 좀 보내자, 엄벌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 이 여신의 이미지가 깔려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디케, 정의의 여신. 눈 가리고 저울하고 칼을 들고 있죠. 눈을 가렸단 말은 뭐냐면 공정하다는 얘기예요. 저울은 뭘 상징하냐면 잘잘못을 재는 프로세스를 뜻할 겁니다. 잘잘못을 재서 그 잘못한 만큼을 엄벌하겠다가 칼이죠. 이거는 중세에서 국가사법제도를 만들어 나갈 때 한 1000여 전에 상징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국가에 웬만한 국가의 사법제도를 갖고 있는 곳은 다 이 상징을 씁니다. 제가 법무연수원에 강의를 갔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캠퍼스 한가운데 한국형 정의의 여신상이라 그래가지고 똑같은 물건을 들고 똑같은 모습으로 여신이 있어요. 차이가 하나 있다면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한국형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의라는 상징에는 응보적 정의의 상징인 이 여신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에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무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재야죠, 먼저. 그래서 그만큼의 고통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가해자한테. 그래서 요게 이꼴이 되는 거, 균형이 되는 걸 우리가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와 고통에 상응하는 고통을 주는 거죠. 자, 근데 회복적 정의는 요 매우 상식적이고 우리가 어릴 때 애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면 권선징악 인과응보잖아요, 주제가. 이 수천 년간 알았던 상식을 아까 제가 지도교수라고 찾아뵀던 그 하워드 제어라는 분이 1990년에 얼마 안 됐습니다. 35년 전에 체인징 렌즈스라는 책을 통해서 비판을 해요. 서구 사회를 지탱해온, 심지어 사법의 뿌리를 어디로 보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이 서구 사회를 지탱하는 문화적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사법제도인데 신학, 정치, 사회가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를 비판한 게 뭐냐. 하나는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면 피해자의 고통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질문 자체를 안 했죠. 쟤 좀 어떻게 좀 해라. 여기까지가 우리의 관심이지 얘가 그래서 어떻게 회복됐는지는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칼을 맞은 사람이 칼을 맞고 나면 어떤 사연이 나오냐. 내가 칼을 맞았잖아요 지금. 그럼 내가 가해자예요 피해자야 지금. 자기 스스로를 피해자화시키는 현상. 이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 제가 이걸 어디서 많이 봤냐면 그 사법 쪽하고 일할 때 소년 재판을 받으러 오는 애들 중에 기록을 보니까 나이는 별로 안 됐어. 10대 뭐 15 이런데 재판이 벌써 2번, 3번째인 애들이 있어요. 중범진 애들. 얘네들을 제 기록을 보고 야, 너 지난번도 여기 와서 재판을 받았던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책임졌냐? 이랬더니 얘가 당당하게 저 처벌 받았는데요? 그래요. 저 부모님 변상 다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물어봤냐면 그 잘했는데 너 때문에 피해 입은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위해서는 뭘 했냐? 그랬더니 얘가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처도 가지 말아서 안 갔는데요? 그건 걔가 열심히 한 애에 속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책임을 뭘로 배우냐? 벌을 받았잖아요. 나도 내가 이렇게 야기한 고통만큼의 고통을 저도 당했는데요. 이렇게 책임을 가르친 게 상식이었어요. 피해 회복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어떠냐. 그때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야. 다른 애도 똑같이 했는데 나만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걔도 나한테 잘못한 적 많은데 걔가 먼저 신고하는 바람에 저만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아이들이에요. 여기 남양주경찰서 지금은 남부 북부로 나눠졌는데 남양주경찰서에서 우리 단체에 사랑의 교실이라는 걸 위탁하는 곳이거든요. 사랑의 교실에 오는 애들이 여기 남양주에서 사건 저지르고 형사처벌 받는 애들이에요. 걔네들 처음 오면 전부 다 억울한 애들. 얼핏 보면 다 피해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현실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제가 그때 기가 막혔던 게 그 우리한테 왔던 그 경위님이 어떻게 자기가 공부를 했는지 회복적 정의를 아셔가지고 제가 찾다 보니까 그 협회가 남양주에 있는 걸 알고 우리한테 사랑의 교실을 여기서 좀 해달라고 위탁하러 온 거예요. 이게 10시간 동안 그 가해 애들을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게 처벌의 한 방법인데 우리 직원들이 이 애들 10시간 교육시키는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뭐 자만이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다 도망가고 둘째 날 나면 안 나타나고 자고 이러니까 직원들 힘들어하니까 여기서 좀 맡아달라 이랬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부모님을 보호자를 같이 오게 해줄 수 있냐 했더니 그분 얘기가 이런 애들은 보호자가 안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희도 안 해요 그랬어요. 아니 부모도 책임을 안 지는 애를 왜 우리 보고 책임지라. 부모가 반드시 동반해야 우리는 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아무튼 조건이었고 또 제가 그 물어본 게 그러면 직원들이 이렇게 힘들어 했는데 몇 년 동안 뭘로 아이들을 교육해 왔습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워낙 집중 안 하고 다 빠지고 그러니까 흥미를 유발해야 되잖아요. 얘는 10시간을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타로, 카드 그 보는 거 이런 거 해주면 애들이 또 관심 있게 보거든. 그 다음에 경찰 사격 훈련장 데려가서 견학 이런 거 하면 애들이 또 열심히 참석한다네.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 피해자들이 이거 알아요? 그랬더니 그분 답변이 더 재밌었어요. 알면 큰일 나게요. 근데 자기도 10시간을 또 어떻게든 때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위탁을 했고 저희가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10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는데 뭐 내용은 제가 뭐 시간상 못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200명의 가정이 다녀갔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우리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탈률이 제로로 나왔습니다. 이탈률이 뭐냐면 중간에 도망치는. 그래서 자기가 그랬어요. 부모까지 오라 그랬는데 이탈률이 제로는 건 대단한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부모가 오니까 이탈을 안 한다.
이게 뭐냐면 다 전문가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교육도 심지어 사법처벌도 다 전문가들한테 넘기고 부모들은 마치 서비스가 좋니 나쁘니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요 비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과연 피해 회복에는 기준이 있었나? 가해자 처벌에만 기준을 계속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처벌이 효과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노였습니다. 현장에서. 오히려 자기를 피해자화시키는 현상을 많이 봤다. 자, 제가 회복적 정의를 공부도 하고 이렇게 실천을 20년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요게 저는 제일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저울의 균형 있잖아요. 균형이 이 그림에서는 피해자의 고통 때문에 저울이 기울었죠. 그러면 우리는 그 반대편에 그만큼의 고통을 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가해자에게. 그게 공정한 거니까. 근데 회복적 정의 주장은 뭐냐면 이런 방식의 정의 구현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고통의 총량을 어떻게 해요? 2배로 늘 만드는 거예요. 여기 생긴 고통을 내비두고 여기에 고통을 더 만들어내자. 그래서 사회나 공동체는 계속 고통의 양이 늘어나는데 치유되거나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냐? 이 고통을 최대한 이걸 집중해서 없애자는. 줄이고 최소화하자. 그래서 저울이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보자는.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진다는 얘기는 뭐랑 연결이 돼야 되냐면 피해자가 회복되는 거랑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물어본 애한테 너 때문에 힘들었던 애들을 위해서는 뭘 했느냐 그랬을 때 저는 이런 노력을 했는데가 나와야 되는데 겨우 머리 굴리고 한다는 얘기가 근처도 가지 말아서 그냥 안 갔는데요. 이런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 만나보면 제일 불만이 뭐냐? 아직도 사과도 안 했다. 근데 우리 학폭법의 1호 조치가 뭐냐? 서면 사과. 2호 조치가 접촉 금지. 신고하면 분리 안 시키면 교사가 처벌받습니다. 이게 우리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정의를 이룰 것이냐. 이것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명제가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찌 보면 사법의 지배의 끝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봤지만 법치주의가 옛날 조상들이 최고의 정치 덕목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법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모르게 한다 그랬어요. 형만 피하려고 하지. 그래서 선조들은 덕치를 가장 높은 정치적 가치로 봤어요. 근데 우리는 법적 책임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회가 된 거죠. 천박한 법치사회.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고통의 총량을 줄일 방법은 처벌을 넘어선 치유와 회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제가 하나 문구 같이 만든 게 뭐냐. 저희가 어릴 때 배운 건 죄는 벌을 난다 했거든요. 근데 회복적 정의를 공부하다 보니까 회복적 정의의 주장은 죄는 벌을 낳기 전에 피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해를 회복해야 정의로운 일이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저는 미랄 둘의 학교. 제가 항상 헷갈리는 게 두랄 미래 학교인가. 아무튼 죄송한데 미랄 둘의 학교. 이런 학교는 여기서 만약에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면 12년이잖아요. 12년을 만약에 여기서 잘 생활교육을 받고 나가면 어떤 게 변화라고 보냐면 제가 우리 여기 덕소의 놀이터에서 초등학교들이 모여있길래 뭐라고 물어봤냐면 얘들아 니네 학교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혼나요 그러더라고요.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얘네는 응보적 정의에 쩔어 있어야 돼. 만약에 우리가 회복적 정의를 학교 교육에서 잘 가르치면요 얘네들의 답변이 어떻게 달라진다 저는 뭐냐. 얘들아 학교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잘못하면 누군가 힘들어지겠죠.
그 힘들어지는 걸 우리가 잘 사실 도와줘야죠. 이걸 책임으로 배우는 아이들로 키워야 해요. 잘못하면 혼나요라고 배운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됐을 때 저 안 했는데요, 이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뻔뻔하고 무책임한 시대를 만들기 더 쉽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될 때도 있고 피해자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상황은 발생하더라고요. 여기 부부도 많이 오셨을 거라고 보는데 부부싸움 해보시죠. 안 하시는구나. 좀 부부가 싸우는 걸 부부싸움이라 그러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우리가 정식으로 막 화해하고 사과하고 이러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시간 지나서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관계가 이렇게 회복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싸우기 전으로 이렇게 며칠 전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화해 개념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야 일로 와 악수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저 사람을 어떻게 불편해했는지를 인식한 채 다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암묵이나 비암묵적인 시도 노력을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쓰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화해를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관계 설정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것을 교육 때, 학생 때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배운 방식에 너네 나와 빨리 악수해.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선생님이 악수해 그러면서 이쪽에는 몽둥이를 하나 들고 있어요. 악수냐 죽음이냐 거의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배운 화해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 싸우던 사람이 상대를 축복해주고 너를 위해서도 기도해줄게 이런 엄마들이 정말 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는 얘가 잘못을 덮어주겠다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런 말 했어요. 너 똑바로 커. 내가 지켜볼 거야. 이게 너 남한테 피해를 줘. 그러면 네가 고쳐내야 돼. 네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진 거야. 저 어디 가서 뭐 했는데요?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삶에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지금 제가 인지 능력은 높아졌지만 관계 능력이 떨어지는 세대가 나오는 현상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잘못은 벌을 낳는다라는 명제 속에, 대명제 속에 살았던 우리에게 회복적정인 저한테 새로운 메시지를 줬어요. 잘못은 벌을 낳는다를, 그건 한 패러그래프라면 잘못은 벌을 낳기 전에 피해를 낳는 것이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이고 정의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12년을 보낸 애들은 잘못하면 혼나는 거 알지가 아니라 잘못하면 누군가가 힘들어지는 걸 알잖아. 그러면 걔를 위해서 우리 반은 뭘 해야 되겠냐? 너는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자발적 책임의 기회까지도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학교를 꼭 한국에서 좀 보고 싶어요. 다른 건 몰라도 생활교육만은 이 학교는 분명하게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 제가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들 많이 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회복에만 방점이 찍히고, 그래서 제가 좀 짧게 정리를 해본 건데 짧지는 않지만 잘못이 발생했을 때 4가지를 바꾸자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초점인데 가해자 초점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누가 잘못한 사람이야가 우리의 큰 질문이에요. 그거를 누가 어떤 피해와 영향을 받았는가라는 피해자 중심의 초점으로 바꾸자. 이게 첫 번째 변화. 두 번째는 목적, 정의를 이루는 목적인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얘가 받고 있느냐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고 목적이라면 회복적 정의는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목적이 되야 된다. 피해 회복. 그리고 세 번째 책임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생활교육의 핵심인데 이 책임의 앞에 3글자가 강제적 책임이 아니라 자발적 책임의 기회를 받고 있느냐. 우리에게 왔던 위탁됐던 대부분의
소년 사건 저지른 아이들은 전부 강제적 처벌에 익숙해지고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법원이나 이런 사법기관에서 보낸 애들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우고 벽이라고 느낀 애들이 누구냐? 저 안 했다니까 진짜 짜증나게 이런 애들이 아니고 반항하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그냥 빨리 처벌 결정해주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이에요. 벌의 위협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아이들. 처음에나 겁먹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책임은 강제적 책임을 얼마나 수행했느냐가 아니라 자발적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기회를 교육은 허락해 줘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정의를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 해서 심의위원들, 사법의 판사들이 아니라 당사자, 피해자와 공동체 역할이 커져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의 피해자와 공동체 역할은 신고하고 결과 기다리는 사람. 결과 만족 못하시면 재심하십시오. 소송하십시오. 이거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이제 좀 바꿔야 된다. 정의란 무엇이냐 해서 잘못한 사람을 잡아다가 처벌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잘못이 일으킨 피해가 누구에게까지 갔는지를 확인하고 그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어떤 자발적 책임을 논의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돕고 있는가. 이게 다음 세대가 경험해야 될 정의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학교가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게 제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공동체가 함께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냥 한두 선생님이 좀 배워서 어떻게 대화법을 바꿔봅시다가 아니고 이러한 내용과 방향으로 전체적인 학교 문화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어떻게 초등학교에서 자란 아이들 입속에서 잘못하면 누군가 힘들어지겠죠 말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걔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뭐를 해야 될까? 이런 아이들과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저 그 근처도 안 갔어요. 이런 아이들. 선생님 봤어요? 내가 했다는 거? CCTV 있어요? 이런 아이들 제가 엄청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사법적 처벌만 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잘못이 없을 거다, 싸움이 없을 거다, 누구를 따시킨 애들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미랄 둘이 아니라 둘의 할아버지가 돼도 거기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나와요. 범죄학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전체 인구의 7%는 범죄형 유형이 존재한다 그래요. 통계적으로. 여기 학생, 전체 학생이 몇 명이죠? 300명? 300명이면 한 20명? 7%. 20명 정도는 규칙을 어기거나 누군가에게 힘들게 하거나 말을 잘 안 들어서 고민을 주는 아이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작년에 교육부가 정순신 사태 후에 모든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신설하고 거기에서 뭐뭐를 해라 이런 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육청마다 가보면 창고 다 비우고 제로센터 이런 거 명판 걸고 그러는데 제가 그 정책 보고도 그랬어요. 잘못 만들었다. 무리수다 이거. 학교폭력 7% 센터를 만들어야지. 제로센터라는 건 없다. 석기시대 때도 애들 돌 갖고 싸웠고 미래에도 아바타 내세워서 따시키고 할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의 대부분을 가만히 보세요. 누구와 갈등이었는지. 예수님이 끝없이 충돌했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당대의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 당대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판했어요. 제가 신기하게 보는 건 뭐냐면 꼭 그런 바리새인인가 율법학자들 앞에 있을 때 안식일을 어겨요. 그때 일부러 법을 어겨.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무리를 보면서 얘네는 불법을 자꾸 저지른다고. 그것도 일반 법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어기네? 엄청 비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니네도 지키지 못하는 무게의 법을 다른 사람에게 얹고 자기들은 오히려 선하다고 헛자랑하고 있다. 무너뜨려라.
소위 말해서 법으로 상징되는 옛날부터 이 쌓여왔던 기득권을 강화시켰던 이 체계를 붕괴시켜라.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 다만 그게 전복이 아니었죠. 스스로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법에 따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기독교의 가장 큰 역설이 있다고. 이거를 가장 가까이에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뭐 여럿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법으로 전문가였죠. 처음에 엄청나게 자기도 비판했다가 나중에 이 진리를 깨닫고 로마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사랑이었다는. 그걸 깨닫고 나서는 이 사람이 뭐예요? 정말 죽을 때까지 순종하죠. 제가 그 어릴 때 저도 그 못된 신앙이라는 모태신앙 출신인데 어릴 때 되게 그 멋진 장면들이 뭐였냐면 여인이 범죄를 했는데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슥슥 사라져가지고 예수님이 쫙 구원해 준 거. 그 장면이 너무 멋있었어요. 슈퍼스테이션 완전 그런 거잖아요. 근데 회복적전을 공부하면서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이게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아우라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라면 그 당시에는 뭐가 작동을 했을까 보면 여인의 범죄가 뭐냐면 부정을 행한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그 작은 마을에서 이 여인이 부정을 했다면 부정을 한 남자들도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본 장면은 뭐냐면 당시의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 부정한 여인을 돌로 쳐서 사형을 시키는 거였어요. 이거는 클린징에 관한 거잖아요. 이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악한 사람을 제거시키는 거야. 그건 그리고 법에 명시된 대로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와서 뭐라 그러냐. 이 여인이 죄를 진 것이 맞지만 이 여인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여기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니네도 다 알지 않냐. 근데 어떻게 니네는 이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자기들은 마치 거룩한 것처럼 쇼를 하냐 이 위선자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저항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여인에게 다 어디 갔냐. 다 사라졌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장면이 나오냐. 예수님이 대립각을 세웠던 것은 사악한 무리나 무슨 불신자들이 아니고 당대의 가장 율법을 강조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지죠. 그러나 궁극의 승리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회복적 정의가 기독교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이 만들어 놓는 이런 법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기득권들에 의해서 다 해석되고 요리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아마 그 지점에서 가장 큰 비판을 하셨을 거예요.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유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의한 구조와 이 체계는 내비둔 채 거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 그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힘이 있었던 건 이 체제 자체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바꿔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현실에 드러난 가장 저는 현실적인 모습이 회복적 정의라고. 잘못은 비난해야 되지만 잘못의 비난의 목적은 그도 똑같이 당해라가 아니라 너도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 정죄하고 깨끗한 척하는 이 사회가 아니라 정말로 무엇이 회복돼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 있어서 기독교적 티칭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그냥 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시대를 넘어서 불의한 것에 제대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세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야, 용서하고 참자가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날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교육정책으로 지금 내고 있는 거고, 올해 아마 경기도교육청하고 서울 쪽에서 나올 것 같은데,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학생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무조건 가서 심의 받도록 하지 않고 우리가 주장해왔던 대화 모임을 거치게 하겠다. 이런 게 지금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기독교 운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이런 일 시작할 때 교회들이 이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 성장, 큰 교회 자랑하는 거 이런 것만 넘쳐났고, 심지어 제가 개입했던 어떤 교회는 나중에 프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교회 지붕에. 원로 목사, 대법원 승, 축. 저는 그 이단을 봤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판사 밑으로 끌어내린,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평화와 정의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 말에 잘 말 듣고 아멘 아멘 하고 헌금 잘 내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봉사 열심히 하면 좋은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의 캐릭터와는 전혀 다른, 이 학교에서는 싸움이 있을 거라는 걸 전제하시고, 싫어하는 애를 분명히 만날 거고, 어느 날은 애가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엄마 아빠한테 호소하는 일도 있을 거다. 그때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쟤 꼭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속은 불이 나지만 얘기 좀 듣고 싶다. 그리고 걔가 한 행동이 본의 아닐지 몰라도 우리 애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고, 그 아이와 부모가 어떻게 함께 책임을 지는 거를 논의하는지 좀 보고 싶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 과정을 밟아주는 부모들이 나와요. 너는 절대 만나지 마. 우리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러면서 부모 싸움으로 커지고 법원까지 와서 나중에 7kg가 빠지고 정신치료를 받고 있고, 놀라운 일은 뭐냐? 아이들은 다시 친해진 애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이들한테 준 특별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의성이 굉장히 좋은 거하고, 또 하나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거예요. 유치원에서 아이들 놀이터에서 치고 코피가 터진 애가 내일 걔랑 또 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저는 그 타고난 신성을 우리가 법과 규칙이라는 걸 통해서, 절차라는 통해서 처음부터 없애려고 하고 있는, 접근 금지, 접촉 금지, 쳐다보지 마. 그게 아니라 상처를 받고 줄 수도 있는데 그때도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삶의 교육으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타계한 분 중에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써서 되게 알려진 홍세아 씨가 있는데, 그분이 프랑스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돌아가시면서 어떤 말 중에 뭐가 있냐, 한국 사회가 똘레강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똘레강스가 영어로는 토러렌스고 우리말로 하면 관용입니다. 용서와 관용은 좀 다른 거예요. 특히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면 용서도 줄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돼요. 제가 교육부 자문위원 할 때 무관용 원칙이라는 걸 교육부가 내세우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사법부가 해야 될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워낙 훈련과 내용이 빈약하니까 그냥 야 빨리 서로 악수해, 이런 형식적인 사회만 가르쳤고 과정과 절차를 안 가르쳤어요. 무엇을 초점으로 볼 것이냐, 뭐를 책임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꼭 같이 연구하고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를 할 텐데 이거 좀 넘겨주실래요? 실천 하나만 부탁하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회복적 정의의 개념을 저는 쉽게 설명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회복적 정의를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제일 먼저 달라질 수 있는 건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질문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묻는 어른이 대자인데,
이게 뭐가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우리의 첫 질문은 누가 그랬어가 첫 질문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형제들 키우다 보면 싸우면 뭐라고 물어요? 야, 누가 먼저 그랬어? 이거부터 묻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한 초점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말하는 가해자 중심, 그리고 그 애를 우리가 어떤 판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로 질문을 바꾸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질문부터 시작을 하자요. 대신에 두 번째가 그럼 그 일로 너는 뭐가 불편하고 힘들어졌냐라는 자기가 받은 영향과 피해에 좀 치점을 맞춰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럼 이런 피해가 회복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자발적 책임으로까지도 확대시켜줘요. 네 번째는 너희들 앞으로 어떤 관계로 지내고 싶냐.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우리가 너 쟤랑 놀지 마, 제 근처도 가지 마가 아니라 어떤 관계로 지내고 싶냐가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고민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부모가, 교사가, 친구들이 어떻게 도와주기를 바라느냐. 이건 뭐예요? 너희들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도 함께 책임을 공유하겠다라는.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이 대화 속에서 뭘 배우고 뭘 느낀 것 같냐, 이것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봐야죠. 지금 솔직히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다음에 알지. 밥도 국도 없다. 사법에서도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다음에 더 큰 벌 받,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 회복적 질문이라는 게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훈련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게 금방 나올 것 같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애들 싸우면 첫 마디는 누가 먼저 이랬어요, 또는 엄마가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 말로 갈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너는 그래서 뭐가 불편하고 힘들어진 것 같니, 너 언니랑 형이랑 잘 지내고 이렇게 서로 불편하지 않으려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냐, 서로 어떤 관계가 있기를 바라요.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계속 그 질문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옆에서 보다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 애들 안 싸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계속 싸워요. 뭐하러 해요? 그러더라고요. 애들 혼내보셨죠? 혼내면 애들 안 싸워요? 싸워요. 뭐를 해도 7%가 있다니까요. 그럼 왜 하냐? 제가 이 질문을 저랑 꾸준히 하면서 뭘 생각하냐,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문제를 가져와도 소용이 없구나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누가 풀어야 돼요? 자기들이 풀 수 있어요. 왜? 엄마 아빠의 판단을 얻어내려고 하려다 보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 중심으로 뒤바꿔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판단을 빨리 얻어야 되니까. 그 집에서 몇 살 때 했던 일들이 학교로 오면 선생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법으로 가면 판사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하고 있는 교육은 엄마 아빠가 결론을 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역할은 판단하는 판사가 아니라 질문하는 부모가 되겠다. 그것도 회복적 관점을 가진 질문을 하겠다. 제가 영국의 회복적 도시를 선언한 헐이라는 곳을 가보면 시의 홍보물에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자라는 9세 이상의 모든 학생들은, 청소년은 회복적 정의가 뭔지를 알고 회복적 질문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 도시의 흐름을 그렇게 하겠다. 저희가 남양주시랑 작년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같이 학부모 훈련을 시키고 있고, 우리 여기 교장선생님도 참여를 하셔서 80시간의 연수도 받고, 올해 또다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돼요. 시가 예산을 내서 하는 건 유일한 곳인데, 이런 운동을 통해서 도시도 문화를 바꾸고 학교와 가정도 문화를 바꾸자라는. 아직 저희가 여러 공교육 기관들하고 지금 이러는 걸 하고 있어요. 울산시하고도 MOU를 맺고 20개 학교와 함께 회복학교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공교육을 제가 10여 년간 도우면서 많은 변화도 봤지만 안타까운 건 교사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다 사라지는, 정말 깨끗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대안학교 지난번에 호주 다녀와서도 15년 이상씩 거기는 한 학교에 선생님들이 일을 하니까 한 번 문화가 정착되면 정말 꾸준하게 했고 그 혜택은 그대로 학생들한테 갑니다. 정말 관계, 책임, 그다음에 존중이라는 걸 배우는 학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의 기대는 우리가 뭐 거리도 멀지 않고 또 우리 여기 지도자 리더십 분들이 다 이런 쪽의 방향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회복적 생활 교육을 제대로 문화로 갖고 있는 학교, 심지어 공교육에 그렇게 바뀌는 곳에도 저희가 3년 동안 도와줬던 학교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 학교로 새로 온 선생님의 이야기인데 이 학교에 소문을 듣고 자기가 일부러 왔대요. 그 전 학교에서 너무 생활도 힘들어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좀 편한 데 가보고 싶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그 학교로 왔는데 김해 있는 학교입니다. 뭘 기대하고 왔냐, 그 학교에 가면 모든 애들이 조용히 걸어다니고 가만히 앉아있고 그런 평화로운 학교일 거라고 생각하고 왔대요. 근데 왔더니 날라다니고 똑같더래요 애들이. 그래서 이게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이한 일이 있었냐, 애들이 자기를 불러 선생님 제가 저 맨날 욕하고 뭐 막 이렇게 험담한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저 학교폭력 신고할 거예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걔가 선생님 빨리 대화 모임 열어주세요 그래. 그 학교에 선생님들이 꾸준하게 이걸 하다 보니까 누군가하고 힘들어지면 대화를 신청해라거든요. 이거를 아이들이 진짜 초등학교가 하는 걸 보고 자기가 이게 다른 거구나. 교무실에 앉아있는데 학급 회장이란 6학년 회장이라는 애가 와서 조용하게 이렇게 선생님 우리 반에 남자들 몇 명 여자 몇 명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 학급 분위기가 되게 안 좋대. 다음 주에 학급 서클 하셔야겠는데. 신고하라고 가르쳤던 세대인데 얘네는 3년 동안 뭘 배웠냐, 대화를 신청해라. 저희 집에 애들하고도 했던 것처럼. 그래서 법을 잘 지켜라까지 우리가 왔는데 그 다음에 갈등 해결은 대화로 문제를 푸는 세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들하고도 학교폭력 신고 전화 엄청 붙이고 하잖아요. 그 신고 엄청 하거든요 지금. 심지어 초등학교 애들끼리도 애가 기분 안 좋으면 너 신고한다 이렇게 서로 위협을 해요. 그 세대가 이제는 대화를 신청하는 세대로 바뀌자. 캠페인을 합시다. 그래갖고 몇몇 교육청은 문구까지 사실 받은 데도 있어요. 제가 이게 기독교 운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교회도 갈등을 겪지만 다르게 풀 수 있는 믿음과 신념과 절차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 나가서 도와드릴게요 하면 뭐라냐면 니네나 잘해라. 니네가 제일 못한다. 그래서 맹목적 기독교인을 만들지 말고 정말 깨어있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기독교인을 만드는 교육이 기독교 학교가 하는 생활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을 작년, 올해가 본격적으로 저는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정말 지금 1학년 입학한 아이가 12년 후에 학교를 졸업할 때는 삶의 교육으로서의 생활교육을 제대로 배우고 나가는 그런 학교로 꼭 자리를 잡고 그 선한 영향력이 공교육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서로 고소고발하고 끝까지 애를 망쳐놓겠다라고 하는 이 정말로 정말 그 사이에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악을 품고 산다라는 거. 그래서 미랄 둘의 학교에 저희도 뭐 할 수 있는 한 같이 도움도 드리고 해보겠지만 학부모님들이 훈련도 좀 받으시고 대화부터도 질문부터도 좀 다르게 하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렌즈를 끼워줄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믿고 떠나볼 테니까 여러분이 잘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에게 귀한 강의를 해주신 이재용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네요,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또 보게 되었고, 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방향도 우리에게 제시해줬다. 근데 참 쉽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그 쉽지 않은 길이 가야 할 방향이 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온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 학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만히 있고 내가